유하, 피하, 피노의 X 사건 파일. 후후후. 나는 오늘 사건을 맡은 피노 반장이라고 하네. 내가 한 번만 이야기해 줄 테니 오늘 제프리 다머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어보자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극악무도한 살인마는 바로 제프리 다머라고 한다네.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주 죄질이 나쁜 녀석이더라고. 본명은 제프리 라이오널 다머. 1960년 5월 21일 출생을 했어. 워스콘신주 밀워키 국적이고 185에 82kg의 건장한 신체를 가진 인물이야. 범행 기간은 1978년 6월 18일, 1991년 7월 17일까지. 죄목은 아동 성폭행, 성기 노출, 연쇄살인, 신체 모욕, 손괴. 죄목이 엄청 많지? 이 녀석한테 당한 피해자분들은 17명이라고 하더군. 일단 이 범죄자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제프리 라이오넬 다머는 1960년 5월 21일 위스콘시주의 밀워키시에서 아버지 라이오넬 허버트 다머와 어머니 조이스 애넷 다머 부부의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어. 다머 일가는 위스콘신의 중산층 가정이었다고 하는군. 독일과 웨일스 가게인 아버지 라이오넬은 마게트 대학교에서 분석화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며 후에 분석화학 박사가 된다. 라이오넬은 10대 시절에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하더군. 라이오넬은 자신이 10대였을 때 열등감과 살인, 방화, 폭파, 충동을 느꼈으며 이러한 자신의 성향이 아들인 제프리 다머에게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 어머니 조이스는 웨일스와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가게이며 주부였다가 나중에 심리사회 상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 라이오널에 따르면 조이스는 임신 중 발작을 일으켰고 의사로부터 정서 불안으로 진단받아 약물을 상용하고 있었는데 임신 중에도 우울증과 입덧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모르핀이나 바르비투루산 알약을 하루에 26개나 먹었다고 해. 라이오넬은 이러한 약물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축축했어. 조이스는 남편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고 그런 주장은 단지 나를 아들의 범죄에 가담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고 해. 출산 후 조이스는 산후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후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정신적, 유체적 질병에 시달렸으며 그중 일부는 장기간 침대에서 보내게 됐다고 해. 약물 중독으로 이어졌다니 이것 참 병균을 두려워했던 조이스는 갓난아기인 제프리를 조부모조차 만지기 못하게 했고 본인도 오직 사진을 찍을 때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만 그와 접촉했다고 해. 아버지 라이오넬은 주로 자신의 경력에 집중했으며 종종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고 하네. 결과적으로 양친 모두 아들에게 점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네. 가정폭력과 빈곤이 동반된 불행한 성장기를 거치는 대다수의 연쇄살인범에 비하면 제프리 다머의 생활 환경은 평범한 편이었지만 폭행까지 당하진 않았어도 부모의 심각한 방임, 방치와 애정결핍 속에 성장했다고 해.
학교 친구들은 다모가 우울하고 어울리기 힘든 특이한 외톨이였다고 기억을 해. 1962년 9월 다모 가족은 아이오와주 에임즈로 이사했는데 아버지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 1964년 3월 4살도 채 되지 않은 제프리는 양쪽의 탈장 수술을 받아야 됐다고 해. 이러한 경험 이후 평온하게 활기찬 아이였던 제프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성장했다고 해. 1966년 가을에 라이어널은 박사학위를 받고 오하이주 에크런에 있는 공장의 연구부서의 화학자로 취직을 했어. 그 후 다머 가족은 인근 도일스타운으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제프리 다머는 1966년 10월부터 헤일즈 하베이 초등학교에 다녔어. 그는 학교에 가기를 꺼려했고 유난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해. 여가 시간엔 다머는 여전히 몇몇 놀이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이후 회고하면서 말했어. 내가 어렸을 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다라고. 1966년 12월 18일 6살 어린 그의 남동생 데이비드가 태어난 후 제프 다머는 1968년 오하이주 베스에 있는 숲이 우거진 큰 집에 정착했다는데 제프리와 데이비드는 딱히 공통점이 없어서 그다지 친하진 않았다고 해. 제프리 다머는 베스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었는데 나중에 그래미상 수상자가 된 조 헨리와 함께 수업을 듣게 되었다고 전해져. 이때 제프리 다머는 아버지에게 동물의 뼈를 안전하게 표백하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는군. 당시 다머가 8살 때 동네 소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었고 나중에 그의 아버지 라이어널과 제프리 자신 모두가 이를 부인했다고 하지.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시기이지. 과연 청소년기 시절은 어땠을지 함께 보도록 하지. 1970년 어머니 조이스는 심한 불안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몇 주를 보냈다고 해. 애초부터 힘들었던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너지기 시작했어. 제프리는 종종 경찰이 와야 겨우 해결되는 부모 사이의 폭력적인 논쟁을 목격하기도 했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어린 다모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군. 결과적으로 어느 부모도 그들의 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어. 어머니의 계속되는 건강 악화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을 자책한 제프는 집 뒤에서 나뭇가지와 막대기로 집 뒤에 나무를 치는 것으로 좌절을 대응했다고 해. 10살부터 그는 점점 더 가족과 멀어지고 숲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어. 다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 보였고 말투가 단조롭고 단음절적이었으며 걸음걸이와 전체적인 자세가 경직됐고 긴장되어 있었다고 해. 제프리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보이스카우트에 보냈지만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제프리 다머의 관심은 결코 지속되지 않았다고 하지. 또한 제프리 다머는 부모님이 언쟁을 벌일 때마다 집을 뛰쳐나와 죽은 동물을 해부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 아버지에게 받은 과학교재로 놀면서 인근의 숲에서 동물과 곤충의 사체를 수집해 표본을 만드는 것이 취미였다고 해. 다머의 친구는 나중에 다머와 함께 곤충을 수집한 것을 회상했다고 이야기했어. 그가 좋아하던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녀에게 채집한 올챙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그런데 그녀가 다머의 친한 친구에게 올챙이를 줘버린 걸 알게 되어 격분해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올챙이가 있는 어항에 엔진 오일을 넣어 올챙이를 죽였다고 하더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열광했던 것은 죽은 동물의 시체와 뼈, 내장뿐이었다고 하네. 그는 생명이 없는 곤충, 새, 작은 설치류들을 모아 포름 알데히드가 담긴 항아리에 부모님 집 뒤에 있는 창고에 보관했다고 해. 열두 살 때부터 그는 부모의 집 근처 길가에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의 사체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는데, 그는 동물 시체를 해부하기 위해 시체를 줍기 시작했다고 해. 처음엔 화학자인 아버지의 산성 용액으로 사체들을 녹여 오두막이라고 불리는 곳에 뼈를 보관했으나, 이를 본 아버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숲 깊숙한 곳으로 동물 사체를 가져다 놓았어. 하지만 여느 연쇄살인범들과 달리 동물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고 애완동물을 사랑했다고 하는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제프리 다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러나 그는 특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보수적인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겼다고 해. 제프리는 14살 때 첫 경험을 했는데 상대는 이웃집에 사는 소년이었어. 그 경험을 생각보다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지. 그는 살아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죽은 사람에 더 관심이 많았어. 제프리 다머는 시체나 내장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으며 결국 시체에 대한 관심과 네크로필리아 행위가 싹트게 되었다고 해. 시체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었어. 다머는 몇 달 동안 집 앞을 매일 지나치는 젊은 남자를 주시하기 시작했지. 쓰러진 그의 몸을 어루어 만지고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야구방망이를 들고 숲을 속에 숨어 남자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기다려도 그가 오지 않자 결국 다머는 이 생각을 단념했어. 운 좋게 남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해. 1974년부터 그는 나중에 만화가가 되는 더프와 함께 리치필드에 있는 리비어 고등학교에 다녔어. 다머는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는 학교 밴드의 일원이었고 학교 팀에서 테니스를 쳤으며 학교 신문사에서 일을 했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가 없고 괴롭힘을 당하는 외로운 괴짜로 여겨졌어. 학교 수업에는 무관심했으며 선생님께 매우 예의 바르고 폭력적인 성향은 보이진 않았지만 사교성이 없어 친구가 적었다고 해. 사실 다머의 학교 친구들도 그가 단순한 괴짜가 아니라 섬뜩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잘 어울려 하지 않았다고 해. 다머와 평범한 대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다고 하는군. 한동안 그는 아너 소사이어티 단체 사진에 몰래 끼어드는 장난이나 어머니의 경련과 간질발작을 따라하는 것 같은 장난으로 동료 학생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 컬트적인 다머 팬클럽이 생겼고, 당시 학교에서 광대스럽고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형이 되었지만 대체로 학창시절 내내 그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고 하더군. 1976년 그의 그부들은 다머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마리화나를 피우고 규칙적으로 도수가 높은 술에 취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 다머의 알코올 중독은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른 아침부터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고 10분 만에 맥주 6캔을 비울 정도였다고 해.
그는 주로 서류 가방에 술을 숨겨와서 교실에서 마셨다고 해. 이유는 술을 마시는 걸 가족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였다고 이야기했다는군. 반 친구가 그것에 대해 다머에게 물었을 땐 제프리 다머는 알코올이 그의 약이라고 대답했어. 그는 이미 14세에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결과 눈에 띄게 살이 쪘지만 그의 부모와 교사는 그의 술과 약물 섭취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 왜냐하면 그가 예의 바른 태도와 어른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도 이때까지는 별나고 사교성이 떨어지긴 해도 뛰어난 면이 있었어. 그가 워싱턴 DC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그는 전화 한 통으로 자신과 구부들을 위해 미국 부통령 사무실을 즉석 견학의 허가를 받아냈고 거기서 당시 홍보 담당자 아트 버크월트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통령인 월터 먼데일도 만나기도 했어. 아버지 라이어널과 어머니 조이스의 결혼 생활은 1977년 8월 마침내 끝났다고 해. 조이스는 라이어널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라이어널은 인근 모텔로 이사했다는군. 그 후 몇 달 동안 제프리의 가정 생활은 부모의 지속적인 이혼 절차와 아직 미성년자였던 남동생의 양육권 분쟁으로 엉망이 되었다고 해. 1978년 6월 4일 다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의 반 친구들 대부분은 그의 음주 때문에 그를 외면했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남동생은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위스콘신으로 이사했어. 그 때문에 제프리 다머는 부모님 집에서 혼자 살았다고 하더군. 몇 통의 전화 통화에 드문 방문을 제외하고는 어머니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1991년 그가 체포된 후에야 연락이 재개가 되었어. 살인의 시작. 사건 파일 1. 사건 파일 1. 피해자 스티븐 힉스 당시 18세. 사건 일 1978년 6월 18일. 다머는 1978년 6월 18일 오하이오주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당시 18살이었던 스티븐 힉스를 살해했어. 잘생기고 마른 체구에 머리가 길고 셔츠를 벗어 허리에 묶었던 힉스는 다모가 성적인 환상을 품어온 이상형이 있었다고 하네. 이상형이었다고 하네. 다모는 힉스에게 맥주와 마리화나를 제안했고 힉스는 다모의 집에 가는 대신 집까지 태워달라는 약속을 받아냈어. 그리고 후에 힉스가 떠나려고 하자 그의 머리를 바벨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지하실에 해부한 후 뒷마당에 매장했다고 해. 몇 주 후에 시체를 다시 꺼내 뼈를 양손망치로 부수어 집 뒤에 흩뿌려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처음에는 토막내 시체를 차 트렁크에 싣고 쓰레기장에 유기할 계획이었지만 새벽 3시에 차를 중앙선을 넘으며 비틀비틀 운전하며 가다가 운주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걸려 범죄가 발각될 뻔했었어. 트렁크의 검은색 비닐봉투에는 뭐가 들었냐는 질문에 천연덕스럽게 집에 가족들이 다 나가고 없는데 쓰레기차가 오는 날에 깜빡하고 쓰레기를 못 버려 쓰레기 냄새 때문에 잠이 안 와 버리러 가는 중이었다고 둘러댔고 경찰들은 별 의심 없이 중앙선 위반 벌금만 내게 하고 다머를 가게 했어. 겁에 질린 채 돌아온 그는 힉스의 시체를 일주일에 넘게 트렁크에 처박아 뒀고 힉스의 부모님은 아들이 며칠째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와 함께 제보 포상금을 걸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으나 성과가 없었다고. 이후 다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매일 술을 마시고 수업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
기숙사 룸메이트 말에 따르면 친구가 없었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비틀즈 노래나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보드카를 마셨다고 해. 학비는 모두 아버지가 대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2주에 한 번씩 매혈을 하거나 룸메이트들이 수업을 갔을 때 그들의 물건을 몰래 훔쳐 전당포에 팔아 돈을 챙기기도 했어. 게다가 이유 없이 화장실 벽을 부순 적도 있다고 해. 결국 다모는 한 학기 마치고 중퇴를 했다고 하더군. 대학에서 쫓겨난 후 다모는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져서 매일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고, 제프리 다모의 아버지인 라이오널은 제프리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취직하거나 미군에 입대하라고 했지만 그는 거부하고 술에만 빠져 살았지. 결국 이를 참다 못한 아버지에 의해 미합중국 육군에 입대 조치되기도 했었어. 그는 육군 의무병으로 입대를 했고 이때 후반기 교육 과정에서 인체 해부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 다모는 서독에 주둔하던 육군 제8보병사단 제68기 가변대 2대대에 배속되어 의무병으로 근무를 했고 육군에서 담배를 배웠는데 이후 담배에도 중독이 되어 하루에 한 갑씩 피웠다고 해. 이 무렵 부대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몇 건 발생했는데 제프리 다모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 이 사건들도 그가 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어. 제프리 다모의 동기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고장난 장갑차 안에서 약에 취해 다모에게 강간을 당한 뒤 인생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했다고 해. 또한 제프리는 술에 취하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고 자신이 오하이오에서 한 남자를 죽였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 그와 1년 넘게 룸메이트였던 또 다른 동기는 제프리 다모가 매일 자신을 강간하고 희롱, 고문했다고 주장했어. 한편 복무 중 다모는 동기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했는데 이때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해. 그 결과 고막이 파열되어 10년 넘게 지난 후에도 귀에서 통증을 느꼈다고. 그는 군 생활을 하며 성격이 잠시 밝아졌으나 결국 음주벽으로 2년 만에 전역했다고 해. 다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제프리 다모와 아버지와의 불화는 갈수록 심해졌는데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체포되어 $60의 벌금과 10일의 구류를 살다가 나오기도 했다고 해. 이럼에도 제프리는 나아지지는 않았어.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대주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한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고 해. 제프리의 할머니는 다모가 애정을 표하는 유일한 가족으로 손자에게 관심을 주며 손자를 교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제프리 다모는 할머니한테는 공손하게 굴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 이후 다모는 밀워키에 정착하여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고 혈장센터에 취직했지만 술에 취해 알몸으로 공공장소를 다니는 추태를 부려 10개월 만에 해고되었다고 해. 그러다 다모는 1985년 1월에 밀위키의 암브로시아 초콜릿 공장에 취직해서 다니게 되었다고 해. 그러나 이때부터 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는 동성애자로서 게이바에서 만난 남자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후 그 시체를 해체하고 식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어. 피해자 중에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 피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스티븐 투오미, 당시 25살, 1987년 11월 21일. 제이미 독스데이터, 당시 14살, 사건 1988년 1월 16일. 리처드 게레로, 당시 22살, 사건 일 1988년 3월 24일. 앤서니 리시어스, 당시 24살, 1989년 3월 25일.
리키 비크, 당시 32살. 사건일 1990년 5월 20일. 에드워드 워렌 스미스, 당시 27살. 사건일 1990년 6월 14일. 어니스트 마케즈 밀러, 당시 22살. 사건일 1990년 9월 2일. 데이비드 코트니 토마스, 당시 22살. 사건일 1990년 9월 24일. 커티스 스트라우터, 당시 17세. 사건일 1991년 2월 18일. 에롤 린지, 당시 19세. 사건일 1991년 4월 7일. 토니 앤서니 휴즈, 당시 31살. 사건일 1991년 5월 24일. 코레낙 신산손폼, 당시 14살. 1991년 5월 27일. 맷 클리블랜드 터너, 당시 20세. 사건일 1991년 6월 30일. 제레미야 벤자민 와인버거, 당시 23세. 사건일 1991년 7월 5일. 올리버 조셉 레이시, 당시 24세. 사건일 1991년 7월 15일. 조셉 브래드포트, 당시 25세. 1991년 7월 19일. 사건 발생. 정말 많은 사건 피해자들이야. 1987년 11월 20일 밀워키에서 25세의 스티븐 토미가 친구 프리실라 시노웨스를 만난 후 실종이 되었어. 다머는 호텔에서 투오미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했으나 밀워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다머를 기소하지 않았고, 투오미는 다머가 기소되지 않은 유일한 피해자로 남게 되었어. 1988년 1월 16일 다머는 14살의 흑인 남창 제이미 둑스데이터에게 사진을 찍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할머니 집으로 데려왔고, 성관계를 가진 후 약을 먹이고 지하실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했다가 두개골만 제외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 (1988년 3월 24일) 다머는 한 게이바에서 22살의 멕시코 출신 양성애자 리처드 게레로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박냈다. 1989년 3월 25일 다머는 게이바에서 만난 24살의 혼혈 모델 지망생인 앤서니 시니어스를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니어스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해. 다음날에 다머는 시어스의 시신을 토막내어 머리와 성기를 잘라 아세론에 넣고 보관을 했으며 나머지 시신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군. 다머는 1990년 5월에 밀워키의 우범지대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이후에는 여기서 범행을 저지르게 돼. 1990년 5월 29일 다머는 32세의 흑인 매춘부 리키 비크를 아파트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시신을 해체했다고 해. 1990년 6월 다머는 27살의 지인인 에드워드 스미스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약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 이번에는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했어. 1990년 9월 2일에는 노스 27번가 모퉁이에 있는 서점 밖에서 어니스트 밀러라는 22세의 흑인 남자를 데려왔어. 그러나 집에는 준비된 수면제가 부족했고 다머는 칼로 밀러의 목을 베어 살해했다고 해. 또한 시신을 절단하는 동안 잘린 머리에 대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고. 1990년 9월 24일에는 한 쇼핑몰에서 22세의 데이비드 토머스를 만났어.
당시 다머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머스에게 성적 호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그를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가족과 연락하면서 사교적인 정상인을 연기한 것으로 보여. 위의 영상은 다모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부침성이 좋았다고 해. 라이어널이 오전 8시에 일어나서 아파트를 정말 깨끗하게 청소했다는데 아파트 구경하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아들에게 물어보는데 이 시점 제프리 다머가 있는 아파트는 시체가 가득했겠죠. 1991년 3월 7일에는 커티스 스트라우터라는 17세의 소년에게 사진을 찍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다. 4월 7일 다머는 19세 에톨린지를 데려와 약을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몇 주 동안 시신을 소금에 넣은 찬물에 담가 두었다고 해. 5월 24일 다머는 나이트클럽에서 모델 지망생인 31살의 토니 휴즈를 만나 사진을 찍는다는 조건으로 집으로 데려왔어. 이 과정에서 휴즈가 약을 먹고 쓰러지자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염산을 넣는 실험을 했다고 해. 휴즈는 사망했어. 의외로 그가 일찍 잡힐 뻔한 적도 있었어. 1988년 4월 23일 다머는 로널드 플라워스라는 청년을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를 먹였다는데 그때 그의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현장을 발견할 뻔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다모가 방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방문을 열어볼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고 다모는 플라워스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고 해. 1991년 5월 30일에도 기회가 있었어. 그는 동남아 라오스 출신의 코네락 신사손폰이라는 14살의 소년에게 자신의 모델이 되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 신사손폰이 수면제를 탄 콜라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다머는 언제나 그랬듯이 소년을 성추행했어. 다모는 이후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을 했고 그 사이 소년은 가까스로 도망쳐 경찰에 도움을 청했어. 당시 경찰이 오기 전 신사손폼은 나체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2명의 흑인 소녀를 포함한 3명의 젊은 여성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 하지만 다모는 그 소년을 자신의 애인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그래? 하고는 소년을 도로 다모에게 내주었다고 해. 이 3명의 목격자들이 소년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모는 다모를 두려워했으며 소년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증언했으나 경찰들은 그 말을 무시했다고 해. 그리고 제프리 다모는 이 소년이 19세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그리고 경찰관들은 일지에 애인들끼리 가볍게 다투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 이후 소년은 다모에게 잔혹하게 살해되었다고 해. 후에 신문에 난 신사손폼의 실종 광고를 본 한 흑인 소녀의 어머니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소년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들은 다모가 소년의 애인이며 그들의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은 자신들의 알 바가 아니라는 말만 했다고 해. 이후 2달간 다모의 범죄는 극에 달했고 후일 수사 과정에서 밀워키 경찰은 언론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고 이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소년의 죽음에 대해 대가를 치른 건 결국 살인을 저지른 제프리 다머 한 명뿐이었어. 역시 소년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관들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임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경찰 노조에서 직업을 되찾기 위해 정당하게 싸운 올해의 경찰관으로 선정되어 사람들의 분노는 말이 아니었다고 해.
둘 중 한 명인 데니스 윌리치는 밀워키 경찰청장으로 2005년에 승진했고, 또 다른 하나 존발 처작은 2017년 예순으로 정년 퇴직했다고 해. 훗날 공개된 9.11 상담 기록에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애인 사이예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애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니까요. 부인,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해당 내용은 녹취도 존재한다고 한다. 신사손폰의 가족은 고작 단돈 85만 달러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해. 참으로 잔혹하게도 담원은 이 사건 몇 년 전에 신사손폼의 형을 납치해서 성추행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 경찰들이 최소한 두 사람의 신원만 제대로 확인했으면 소년이 어이없이 죽어버리는 일은 막았을 것이야. 이때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1년. 이 사건 직후 다모의 아버지조차 자신의 아들은 정신질환자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상인이 될 때까지 사회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해. 심지어 후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성추행 사건 이후 연쇄살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로 풀려나는 대신 정신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다면 그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6월 30일 담원은 시카고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맷 테너라는 20세 흑인 남자를 유인해 터너에게 약을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머리와 내장을 별도의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고에 보관했다고 해. 5일 후인 7월 5일 담원은 시카고 술집에서 23세의 제레미아 와인버거를 만나 버스를 타고 함께 밀워키를 돌아와 약을 먹이고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끓는 물을 부었다고 해. 웨인버거는 이틀 후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어. 7월 15일에는 24세의 올리버 레이시를 데려왔다고 해. 레이시는 아이가 있었으며 곧 결혼할 상대도 있었다고 해. 담원은 레이시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간하고 시체를 절단했다고 해. 7월 19일에는 직장에서 해고되자 분노한 25살의 조셉 브래드포트를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침대에 방치했으며 시신의 목을 베고 머리를 닦은 뒤 냉장고에 넣었다고 해. 주목할 점은 그가 노린 범행 대상 18명 중 이 틈과 용모에서 유력계 백인임을 알 수 있는 피해자가 3명이고 나머지는 흑인이 다수인 소수인종이었다는 점이야. 다만 이는 인종차별과는 상관없는 담어의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했어. 담모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에 맞는 저렴한 아파트에서 거주해야 했고 그 아파트와 주변 지역은 경제력이 좋지 않은 소수인종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고 해. 즉 눈에 띄는 취향에 맞는 남성을 노렸다고 볼 수 있지. 또는 신사손폼 사례처럼 슬럼가에서는 실종이 되더라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렸을 수도 있어. 또한 담원은 희생자들의 살해 직전 또는 살해 후 시신 해체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기를 좋아했다고 해. 체포. 증오심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나는 병이 들었거나 사악한 인간, 이 둘 중에 하나일지 모르고 어쩌면 그 둘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담어가 이야기했어. 담어의 살인 행각은 1991년 7월이 돼서야 막을 내렸어. 1991년 7월 22일 당시 32살의 남성이었던 트레이시 에드워즈는 제프리 다머의 유혹을 받아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제프리 다머가 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정신줄을 놓아가던 중
다모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칼을 들이대며 네 심장을 칼로 잘라 먹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가까스로 탈출하였는데 집 근처에서 순찰하고 있는 경찰관 2명은 수갑을 차고 도망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탈주한 범인이라고 생각해 그를 잡았다고 해. 그러자 그는 경찰에게 웬 미친놈이 나타나서 나한테 수갑을 채우고 날 죽이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를 잡아달라고 애원했다고 해. 경찰은 이때도 안일하게 넘어가려다가 민간인이 수갑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나 그 전 소년의 일도 있었고 해서 일단 다모의 집에 가게 되었어. 경찰이 집에 도착하여 다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를 묻자 이번에도 그를 죽이기는 틀렸다는 걸 깨닫고는 어떻게든 넘어가기 위해 연인들끼리 일이었다며 수갑에 열쇠를 주며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그래도 집을 수색하겠다고 말한 뒤 한 명은 다모의 옆에 남고 한 명은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지독한 썩은 내와 배설물 냄새가 났으며 경찰관은 다모가 찍었던 희생자들의 고문당하는 사진들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 그 사진들 속에는 희생자들의 인육이 들어있는 냉장고도 찍혀 있는데 한 경관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잘린 사람의 머리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여 바깥에 있는 동료에게 저 새끼를 지금 당장 체포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 이때 제프리 다모는 그동안 보였던 차분한 모습과는 다르게 180도로 다른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경관들에게 반항했으나 이런 데에는 이골이 난 경관들이 격렬하게 반항하는 다모를 제압하고는 그의 집에서 자세한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 집안에는 그가 살해한 사람들의 해체된 시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위의 이야기가 널리 퍼졌지만 위키백과에 적혀있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해. 집에 들어가 사진을 발견한 경찰관은 동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진짜 스너프 사진이다 라고 말하자 다모는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압한 후 지원을 부른 후 조사를 할 때 냉장고에서 사람 머리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경찰이 다모 집에서 발견한 물품들은 다음과도 같다. 내구의 절단된 머리, 접시 위에 있는 2개의 심장 및 팔 근육 일부, 한 구의 몸통, 인간의 장기와 살점이 담긴 봉투, 7구의 두개골, 2개의 뼈, 2구의 뼈, 절단된 손, 한 쌍 및 성기 2개, 미라화된 두피, 각종 시신들을 촬영한 74개의 폴라로이드 사진, 57장의 갤런의 드럼통. 이 사이트에서는 그가 죽인 피해자들의 정보가 있었다고 해. 잡힌 후에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던 다모는 술이 깨고 나서야 경찰 조사에서 그가 한 일들을 모두 자백했다고 해. 그는 피해자가 오면 일단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을 먹인 후 그들의 몸을 묶었다고 해. 이후 항문에 고문을 가하거나 누나를 파냈으며 신체를 자르거나 드릴로 머리에 구멍을 낸 후 염산을 뿌려 뇌를 녹이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해. 이것은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실험의 일환이었다고. 한 번은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그는 경찰에게 잡혀 6개월 후에 잡혔으며 두개골로 만든 재단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대. 그리고 다모는 이 모습을 모두 카메라로 찍었고 피해자의 시신을 잘라서 요리해 먹은 후 남은 시신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벽에 묻어버렸다고 해. 이에 경찰이 다모의 집을 파자 시체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해져. 심지어 다모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염산으로 녹여 해골을 만들기도 했으며 해골들을 모아 두고 자위를 했다고 해.
또한 그는 희생자의 내장을 자신의 자위도구로 활용했으며 각기 다른 신체 조직을 두고도 시간을 저질러 왔다고. 수감 후 잔인한 범죄 행각과는 달리 교도소에는 의외로 정상적인 모범수로 생활했다고 해. 오히려 그는 동료 죄수들한테 모욕을 들은 적도 있으며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전해져. 또한 감옥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교도소에서도 세례도 받게 되었어.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저의 죄까지도요. 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고 해. 처음에는 다른 살인마들과는 다르게 솔직하게 인터뷰에 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비슷한 질문을 받자 퉁명스러워졌어. 다모는 인터뷰를 하는 대가로 기자에게 패스트푸드나 담배를 요구했는데 이 때문에 생전에 한 인터뷰를 보면 상당히 뚱뚱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 당연히 교도소의 흑인 죄수들은 흑인만 골라서 죽인 다모를 경멸했으며 사리를 품게 되었기 때문에 교도관을 옆에 붙이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 한 번은 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다모에게 한 흑인 재소자가 칼을 휘둘러 목을 베었지만 칼이 부러져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고 해. 그의 죽음. 크리스토퍼 스카퍼는 1969년 7월 6일 생으로 1990년 6월 1일 한 백인 남성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어. 화장실 청소를 하던 다모와 인종 관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와중에 변기 뚜껑 혹은 크로바로 머리를 난타해 죽였다는 게 스카버의 주장.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살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어서 죽여봐. 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나 가해자 본인은 증언인데다가 그가 정신분열증 환자였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봐. 스카버는 이후 제프리 다모와 다모 옆에 있던 또 다른 재소자 제시 앤더슨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서 2건의 무기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도 복역 중이야.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말이었긴 해. 대부분 소수인종, 그것도 힘없는 남자 혹은 소년들만 골라 죽여온 백인 연쇄살인범을 흉폭한 재소자들 사이에 던져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도 알겠죠? 타국에서도 종종 그렇지만 미국 교도소에서 미성년자 강간범의 지위는 최하 중에 최하이다. 같은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극도로 경멸받는 것이 물론이고 이 사람들은 정작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는 위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나 강도범 등 폭력 성향이 있는 재소자들에게는 마약사범과 더불어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라고 한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괴롭히는 강력범죄자들은 자기는 어린이를 학대한 범죄자를 응징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라고 말하지만 교도소 내에 존재하는 존중 문화 때문인 것도 있다. 다큐멘터리 갱스터 파라다이스를 보면 수많은 교도소 중에도 공통된 문화가 존중인데 누군가를 방해를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존중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여 자신을 얕보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은 상대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약자인 아동 성범죄나 마약사범을 공격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범죄자 유형을 보면 아동 성범죄자보다는 마약사범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연약하고 숫자가 널려서 노리기 쉬운 마약사범들을 내버려두고 아동 성범죄자가 더 많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 아동 성범죄자를 더 악질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 이 때문에 다모의 변호사는 그를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범 등과 마찬가지로 격리하여 수용할 것을 원했고 판사도 그쪽으로 판결을 하려고 했지만 다모 본인이 거부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측이 그를 강제로 격리 수용하여 참사를 막으려 했으나 결국 2년 만에 제프리 다머 본인의 요구로 풀렸고 그 결과 마지막은 죽음이었다고 한다. 오늘은 이렇게 제프리 다머, 연쇄살인범 제프리 라이어널 다머에 대해서 알아봤어.